조성주, 김종철의 쾌걸진보.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정이 많으셨나 봐요. 네. 네. 새벽에 늘 전북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 그러면 어제 전북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정읍에서 예. 강의. 예. 야,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일정 많으면 네. 연예인 같으면 떼돈 버는데. 조성주 소장님은 뭐 떼돈이라도 몸이 상하고 있습니다. 떼돈은 온데간데 없고 몸만 상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 진보 정치 어렵다. 그죠? 네. 예.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는 뉴스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슈 없어서 고민하는 날이 없어요. 아, 지난 한 주 너무 일이 많지 않았어요? 예? 일은 많았는데 좀 약간 살 빠져 보이지 않나요?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살 빠졌어요? 아니 사실은 좀 배탈이 나가지고 한 3, 4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뭣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좀 살이 빠졌다 오늘 보니까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역시 그 정도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얼굴이 부은 걸로. 그렇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연설문 비교가 많이 되더군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날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묘하더라고요. 예, 두 개의 연설문을 동시에 놓고 비교 분석하는 재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뭐 제가 일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말이 많았죠. 뭐 의상이 어땠느니, 뭐 시나리오가 네. 있었다느니 이런 게 이제 그게 다 논란이 공개가 있었어요. 돼가지고. 네. 근데 뭐 이번에도 저는 뭐 아마도 공개될 거다 이렇게 했고 이제 외신 기자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불만을 표하고 있죠. 단순히 이제 확연하게 줄어든 이제 기자회견 숫자나 이런 거를 넘어서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과연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기자회견이 맞냐. 이게 언론은 언론 역할, 한국 언론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청와대가 언론을 대하는 저널을 대하는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뭐 내용을 근데 짚어보고 싶어요.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실험, 선거구 획정의 지지부진함, 뭐 국회가 뭐 핵심 법안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와 과제를 본인께서는 제시하시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 답답한 거는 국민이죠. 예, 저희들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답답함을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답답함 때문에 중간에 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네,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워야겠더라고요. 네. 일단 안보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근데 뭐 북한 핵실험이 있었으니까 뭐 한 국가 원수로서는 이제 그 안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 맞다고 보는데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수단이라면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얘기했고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면 이제 중국 역할론을 좀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건 약간 묘한 뉘앙스인 게 원래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고다라고 자랑하면서 외교적 성과로 자랑했던 정부. 성로 외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는 거를 내비치셨다. 청와대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뒤에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언급하고 싶으면 중국이 마음대로 지금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뭘로 났냐면 네.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좀 묘하게 결론을 냈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메시지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나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뭐 억제를 하려면 억제를 하든지 네. 이런 문제로 나가야지 국내 문제, 국내 정치 문제로 돌아온 거죠. 사실 테러 방지법 문제는 지금 국내 정치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핵을 실험하는 게 그 테러를 넘어간 문제잖아요. 네. 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경제를 너무 자화자찬하셨는데 뭐 창조경제 성과 얘기하고 하면서 결론은 뭐 예상했던 대로 노동개혁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였는데
노동개혁이 뭐 결국은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일 뿐인데 이게 한국 경제를 위한 것인지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지목할 것은 이게 굉장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건 꼭 박근혜 짚어야 대통령이 돼요. 꼭 짚어야 되는데. 월남이 패망할 때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의 한베트남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수사였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얘기죠. 월남에 패망할 때 지금 잠시 아버지 시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베트남 관계에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런 용어는 결코 쓰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남의 나라 망했다는 얘기를. 그런 그렇죠. 표현이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드 도입 문제 꺼낸 건 뭐 다른 이유에서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이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어서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뭐 위안부 협상 문제 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것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24년간 아무도 못했던 걸 내가 했는데 말이야. 평가가 이게 뭐야? 화를 내는 형태로 하셨는데 좀 적절치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경제 문제 있겠죠. 근데 경제 문제 자화자찬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15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1,130조 원. 그러니까 전체 GDP의 70%를 상회하는 위험수에 이미 도달해 있고요. 네. 뭐 이게 보면 이제 가계부채 심각성이 총량 규모 늘어나는 거 외에도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지나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인식은 다시 부동산에 있다 이거는 적절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할 때 네. 대책이 뉴스테이와 같은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대책은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계시구나. 경제 문제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네. 사실 더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좀 많이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한숨 쉬면서 본인의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보고 있는 전화 국민들이 더 답답했다. 지금 이제 조중동마저도 지금 국회 탓만하는 대통령이라고 지금 오히려 조중동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그렇죠. 상황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올해 4년 차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총선 시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뭐였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화두도 없고. 그리고 또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만 설파한 회견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표님, 죄송해요, 부대변인이라고 그랬어. 야, 옛날에 민노당 부대변인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함이 많아요. 예, 뭐참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자회견문하고, 그러니까 담화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짜고 치는 질의응답. 질의응답 요거 이렇게 좀 나눠서 보니까 기자회견문 담화문의 앞부분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의식 중에서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성장 동력이 고갈돼 있다. 그리고 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임금 피크제 받아들여서 청년도 더 고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60세 정년제를 하면은 115조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임금 피크제 실시해야 되고 또 이거저거 하면 청년들이 고용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수준에 온 소위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들이 가장 겪었던 고민이 또 선진국이 되면서 겪었던 고민이 저성장의 이제 늪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저성장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7%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4%만 하면은 그것도 굉장한 성장이다라고 그럼요.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3%만 해도 이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어제 한국은행이 밝힌 걸 보면 올해 성장치가 3.0%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높게 잡은 거죠. 네. 왜냐하면 시중에선 전부 경제에 이끌 희망을 때. 줘야 되니까. 희망을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경제에 희망을 사람들 줘야 힘든데. 되니까 네. 심리적 요인이라고 그래서 좀 높게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달성 못하면 그럼 더 낮게 불렀으면 더 안 됐어. 왜냐하면 지갑을 더 닫으니까. 그래서 희망치와 네.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그런 거 사이에 중간치로 부르니까 대부분 보면 조금 높게 전망치가 나오게 되죠. 이제 IMF나 OECD 같은 데는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정확한 예측치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도자로서 문제의식이 좀 변화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옛날 패러다임으로 이렇게만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그 없는 살림에도 좀 나눠서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엄청난 무슨 성장 동력 신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관련한 많은 연구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기술 특허 주기가 짧은 거, 예를 들면 추격이 용이한 거죠. 그 반도체라든가 네.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이렇게 베껴 가지고 찍어내고 하는 게 짧은 것이 이제 성장의 동인이 됐다가 네. 이게 특허 주기나 성장 이게 새로운 기술 주기가 긴 것들 예를 들면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대부분 일치되는 의견인데 그런 건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 삼성이 여기다 투자한다든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그 대통령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이 사회에서 이 저성장을 그 어떤 천형처럼 좀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게 또 결정적으로 어디서 많은 그 대목이 나오냐면 그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노동시장 효율성이 86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노사 간 협력이 132로 거의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데 왜 유럽 국가들이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뭐 해고가 좀 더 자유롭고 이러면서도 노사 간 협력이라든가 노동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고 그만큼 뭐 기업이나 개인이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 재취업이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해서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실업급여의 양이나 기간이라는 게 이런 것이 길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업에 대한 공포가 적어서 사실은 좀 자유롭게 어떤 취업 활동도 하고 해고의 위협에서 좀 그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노사 간이 협력 못하는 게 문제다. 노동시장이 해고가 자유롭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시대를 못 따라잡는 지도자다. 이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야단을 많이 치시니까 늘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 같은 느낌 든다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늘 우리는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너 뭐 이렇게 청소 똑바로 안 했잖아. 막 이렇게 늘 왜 그 핀잔과 꾸중이 많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잔소리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은 노동오법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테러방지법, 그러니까 그 요체는 쟁점 법안 처리. 그래서 그것만 처리되면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인데 이거를 정치권이 제대로 안 해줘서 정말 답답하다. 이제 이 얘기를 정말 심경 토로를 하신 이런 셈인데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핵심 두 가지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조차도 노사정 합의 파기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부결된 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저렇게 우긴다고 해야 됩니까? 주장해야 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서는 까닭.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노동계가 또 세게 싸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 진보 정치의 주요 토대가 노동계인데 옛날 같으면 막 머리 띠매고 막 농성하고 뭐 집회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지난번 민중총궐기 때 그 집회에서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벽 철시하고 그러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소환자만 그 민주노총만 한 400여 명이고 전체적으로 하면 1,100명인가 그 정도가 소환장 발부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행사에 대표 이름 건 사람들은 전부 소환장이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체증된 간부 그러니까는 이제 이름을 다 놓고 노조 간부나 이름 놓고 그냥 사진 맞는지 이렇게 다 대조해 봤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다
저기 불러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상균 그 위원장 뭐 구속됐고 뭐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맞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단결의 구심이 딱 서가지고 그런 거를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에 있는 뭐 몇 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뭐랄 그 소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선 간부들한테 내려가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 뭐 당해본 게 아니라 막 구속된 사람이 막 널려 있으니까 또 구속돼야 되나? 또 그분들이 또 나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큰 압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노총 간부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돼요? 뭐 총연맹이나 산별 노조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총연맹 정도라고 보면은 아마 40대 간부들이 아마 40대 중반 넘어갔을 겁니다. 40대 그렇군요. 후반 정도. 예. 예. 한창 뭐 애들 키워야 되고 이런 분들인데 이게 참 아버지 계속 소환장 오고 막 이러면 가정도 불안하고 그렇겠네요. 근데 참 이게 그 앞서 덴마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유럽 아침에 생방송은 이런 또 틀리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를테면은 노조 조직률이 잘 돼 있고 또 정당 가입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주의 토대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안착이 돼 있으니까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뭐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보면 아니 신입 뭐 들어온 지 5년도 안 된 친구들한테 당신 나가시오 희망퇴직 디밀고 근데 뭐 어디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서 좀 받아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노조는 또 그렇게 힘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사회 세력화 이런 게 굉장히 그 힘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으로 뭐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 또는 뭐 헌법에 뭐 민주주의에 관련된 각종 뭐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 이런 것만이 이제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는 그 밑에 사회 세력이라고 지금 좀 전에 이제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다양한 결사체들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조직된 결사체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있고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제도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한국의 군부 독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예전에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역시 가장 막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밑에 이런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인 조직 결사체를 막고 싶은 거죠. 그런 토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가장 막으려는 게 사람들 모이는 걸 싫어했던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걸 제일 싫어했던 거잖아요. 옛날에 그랬대요. 70년대 그 여성학자인 오한숙희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다방에서 미팅도 못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 때는 다방에서 미팅하면 다 잡아갔어. 왜냐하면 둘 이상 모이면 집회야. 네. 네. 아니, 그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 네.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막고 싶어도 민주주의를 막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막는 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뭐 87년 이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런 걸 굉장히 내리두르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들의 어떤 결사체 수준은 아직도 낮으니까 정작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민주주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좀 있어요. 이게 노동운동에도 그게 이제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 노동운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게 네. 노조를 만든다는 게 잘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외국은 어떤 한 특별한 산업이 있으면 그 특별한 산업에 노동자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에서 제일 큰 노조가 아마 지금은 베르디일 건데 그 네. 사무직 노동조합일 텐데 그게 몇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몇십만이 아니라 300만이 몇백만 정도 될 텐데 그냥 자기가 사무직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합원으로 큰 노조에 단일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거니까 굳이 노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유럽은 어떤 장인이라든가 길드라든가 이런 것에부터 태동했던 역사가 있어서 노조 만든 경우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87년 이후에 다 기업 단위로 노조를 만들다 보니까 기업별 노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어떤 소속된 사람만 노조를 특별하게 가입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이 많고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조건에서 노조를 만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별 노조로 계속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회사도 어렵고 참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면 산별 노조 얘기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 시기에는 정말 더디게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의당 그 홈페이지 카피 보니까 네. 국민의 노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던데 그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조성주 소장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죠. 홍보 파트에서. 홍보 파트에서 네. 국민의 노조가 예,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이. 그렇군요. 예. 그 인식은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노조 그럼 빨갱이 뭐 이런 걸 굉장히 주입식으로 막 했었는데 최근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는 여기 오바마 대통령의 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바마 노조에 대통령 가입하십시오. 예, 노조에 가입하라 그러고 노조를 공격하는 거는 중산층을 공격하는 거다. 대통령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하고 막 노동조합 대표 불러가지고 다 같이 간담회 하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종북 세력이 종북 세력. 오바마?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이제 연설 도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 구두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거기로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예. 네. 야, 우리도 좀 그런 대통령 어떠세요? 김종철 북핵 문제만 좀 부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북미 관계만 좀 잘 해결하면 오바마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시아 정책은 꽝이야. 그렇죠. 네, 특히 동북아 정책은 꽝인데 그 밖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굉장히 많이 호응하는. 그리고 연설을 그 사람은 참 잘하대요, 그죠? 네. 이번에도 보니까 이혜영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려고 오바마 하는 날 그 날짜를 그렇게 맞췄냐. 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막 그러냐. 막 이제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은 어찌됐든 노동권을 좀 제압하는 네. 제압이란 표현이 적절합니까? 뭐 이렇게 노동권을 노동권에 대한 억압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인식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기자회견 이제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거의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제한된 예를 들면 국회 이놈들 나쁜 놈들 본인이 교장이면 5분의 2는 퇴학시켜 버려야 돼. 막 이 정도 소신 말고는 5분의 2도 더 돼. 내가 볼 때는 그 새누리당도 과반수는 퇴학시켜 버려야 돼. 막 이런 소신 말고는 소신이 없는 지도자예요. 왜 그걸 내가 확실하게 느꼈냐면은 네. 오바마 대통령 연설도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막 반박하거나 싸울 줄도 알고 그다음에 격정적인 언어로 그걸 막 표현할 줄 알죠.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고 토론해 왔고 그때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것의 반대 이론에 대해서 반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박하겠다. 어떤 사례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이 사람이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분은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 이게 다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간다니까요. 예의를 갖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소신이 그런 아까 말한 국회 나쁜 놈 뭐 이런 것 빼고는 별 소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을 다 일일이 그 질문을 사전에 받고 또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도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애청자분들 오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춘추관이 원래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사전에 질문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은 대통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을 거예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질문 순서, 언론사 질문 순서만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현장 질문 막 받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박근혜 역사에서. 대통령만 너무 나무랄 것은 아니다. 예, 이명박 아니, 대통령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신은 질이 없어요. 소신은 없다. 예. 아니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그러니까 청와대 관행 전 사실 그것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악관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막 그리고 막 그 흰머리가 성성한 그런 노인 기자들도 막 이렇게 서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질문 던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딱 규격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시아 쪽이 그런 예, 좀 짜여진 듯한 뭐 이런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미없고 고루한 그런 기자이고 액티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생동감도 정말 없고. 그게 절실했으면은 내가 뭘 잘못 설득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논리를 갖고 와서 관료들에게 나에 대한 반대 논리 핵심이 뭐냐? 그럼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그냥 관료들이 한 걸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 이하도 전혀 아닌 거예요. 관료들의 입으로 전락한 대통령? 그러니까 관료와 기업이 지배한 나라예요. 제가 딱 보면. 지금 관료와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관료하고 기업이 지배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분석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또 이렇게 진보 정당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판하시는 점을 국정원은 꼭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댓글을 환영합니다. 남겨주세요. 예. 어제 야권에서는 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맡게 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남의 당이라 관심 없어 하지 말고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주세요. 평가도 해주시고.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뭐 그 타당의 일이지만 김종인 정무수석이요? 경제수석. 경제수석. 그쵸, 예, 경제수석. 그리고 뭐 4선 했죠. 국회의원 네. 11대, 12대, 14대, 17대 하셨을 거고 물론 이제 50 시절 전국구 의원으로 시작해서 4번 하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강학파라고 불리는 이제 경제 학파의 경제학자이시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경제민주화 같은 그렇죠. 거죠. 이제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던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는 네. 경제민주화 담론을 이제 좀 주도하고 계신 분이고 뭐 최근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던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근데 이번에 더민주당에 합류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죠 그간에 네. 더민주당으로 왔다는 건 이제 뭐 아주 재밌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건 뭐 민주당 내부 얘기겠지만 원래는 이제 박영선 의원 쪽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영입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박영선 의원은 원래 그 구당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 멤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박영선 의원은 아마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신호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저희들이 느낌도 어제 있어요.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박영선 전 원내대표 네. 비대위원장이었죠. 뭐 투톱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박영선 투톱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세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투톱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원톱으로 정리가 됐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선대위원 뭐 이런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중도 쪽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다소 보수적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영입한 거 아니냐고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기껏 내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패에 대한 심판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모셔온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럼 경제민주화 관련된 이야기가 또는 논쟁이나 토론 담론이 향후에 어떻게 좀 이번 총선에서 진행될 거냐 이것도 한번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종인 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선대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이번 총선 의제가 경제민주화,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 임금 불평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부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의 이름은 막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 정작 만든 헌법 그 119조 2항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헌법 119조가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데 항상 이 두 번째 단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항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그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뭐 이런 성장을 추구한다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바로 이 재벌들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력을 지배할 수 있는 집단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면 본인이 경제 관료로 있었던 70년대 말 80년대 보니까 90년대쯤 들어가면은 경제 권력이 모든 권력을 다 대체할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놔야만 나중에 어떤 거를 해도 만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이게 위헌 소지가 없을 거다. 그래서 실제 보면 루즈벨트가 대공황 대공황 때 만들었던 많은 법률이 2차 대전 막 이를 즈음 해가지고 위헌이 판결 나거든요. 저 연방대법원이 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려줬죠. 이제 그거에 대해 빗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재벌에 대해서 뭐 순환 출자 규제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위헌이 날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소신인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012년에 이분이 그 CBS 시사자키 정관용 씨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아주 좀 약간 그 정관용 씨가 뭐 핵심을 찝어서 질문했는데 근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주변에 그 김종인 수석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그거는 그냥 반을 믿어봐야지 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지금 들어간 사람이 삼성의 현명관, 응? 줄푸세의 김광두, 심지어 이항구 원내대표는 김종인 수석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맞아요. 이러고서 한번 비판하고 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럼 결국 혼자 아니냐 뭐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건 맞는데 좀 믿어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사실상 물러나게 되죠. 사실상 물러나게 되고 본인이 과욕을 부렸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전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소신은 뚜렷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더민주의 공천 과정에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공천권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아마 비례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한 8분 정도 된 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고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네. 일정한 전문가인 건 사실이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 정도는 확실히 영입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제 SNS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을 왜 야당에 발을 들이게 하느냐,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과연 우리 사회에 실천 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냐, 그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방점을 찍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할까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거는 여러 가지 소득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선거에서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뭐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반복하는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경제민주화 심판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슬건을 걸고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선거용 심판론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문제는 첫 번째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거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조직,
들면 네. 이런 것까지 갖춰졌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선거에서의 어떤 프레임으로서 경제민주화 뭐 어떤 실패 심판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실제 양극화 해소나 소득 불평등의 해소로 실천하는 것까지는 저는 오히려 조금 힘들어 보인다. 현재 한국 정치의 야당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진보 네. 정치도 저희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힘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박사, 김종인 수석에 대한 진보 정당의 평가는 좀 어때요? 괜찮은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심상정 대표하고도 막역하게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심상정 대표가 운영하는 정치바로 아카데미. 정치바로 아카데미의 강사도 예.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담론, 경제민주화 담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 집단과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보 정당이건 보수 정당이건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정치인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테크노크라트잖아요. 테크노크라트. 테크노크라트고 자기 소신이 있는 그러니까 원로 테크노크라트인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집단에 그 자기 내용을 넣으려고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왜 박근혜 쪽 뭐 이쪽 새누리당 쪽에 2011년부터인가 좀 가까이 지냈었는데 네. 왜 그러면 야당이 아니라 그 민주당 쪽이 아니라 이쪽 새누리당 쪽에 네. 그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가 IMF 때 봤는데 IMF라는 게 한마디로 국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위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잡으려고 했으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때 바로 잡는다는 게 어떤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걸 네. 포함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 당시의 여당이죠. 이제 김대중 정부 거기도 똑같더라. 즉 아마 기업 측에 포섭돼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자기가 볼 땐 그 변화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이 소신이 있고 또 그것을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당을 접속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여하튼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렇게 지도자 한 명을 믿고 가는 건 이제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도 더민주에서 본인이 이제 정권을 행사하면 더민주의 색깔 자체를 확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1차적으로 드러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전방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경제민주화 사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쪽도 뭐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경제민주화 담론 2012년 대선 총선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였는데 결국 지난 4년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네. 법안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막 주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재벌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핸들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정치 집단이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힘이 좀 미약한 이런 상황 아니냐. 진보 정당은 괜찮으시죠? 그런 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저희는 뭐 내부에 포섭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말로 세게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담론이 처음 등장할 때는 세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플랜이 중요하니까. 그럼 재벌에 독점된 어떤 이제 너무 독점된 이제 그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구체적 실천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내에서 많은 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댓글로 응원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팟캐스트 듣고 왔습니다. 크크크 이런 분 계시고요. 아침부터 어려운 시국을 논하시는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희응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국정원 댓글로 보이는 건 아직 안 국정원 왔네. 댓글 아직 없어요. 아, 국정원 섭섭하네. 늦게 출근하나 봐요. 더 센 얘기를 8시 44분인데 출근 암양만 하나? 그리고 이분 10만이 클럽 가입할게요 그랬는데요. 10만이 클럽 아니고요. 10만인 클럽입니다. 10만 명을 모집한다는 게 오마이뉴스의 꿈이에요. 과연 이 꿈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오, 팟짱이 드디어 아프리카 TV에 입성. 왜곡된 종편 방송에 대적할 최고의 미디어. 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늦게 그 중식이 밴드 아세요? 예. 예, 그분들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왔는데요. 예, 밤에 그분들도 늦게 연습을 하니까 그러고 왔더니 바로 또 지적을 하시네요. 장 기자님 얼굴 부으셨어요? 피곤하신가 봅니다. 네. 네,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야죠, 우리가. 예, 저희가 김종인 수석과 경제민주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꼭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신년 기자회견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24년간 아무도 못한 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당부를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정대협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그리고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화 운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그 아베 총리가 일본 중의원 민주당 중의원의 질문에 직접 사과해라 피해자들에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할 건 없다. 불가역성 못 봤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조성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돌파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돌파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돌파를 해야 되는 건지를 그러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내가 미안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돌파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제 답답함을 호소했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의 최선을 이해해주지 못하냐라고 사실은 강변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돌파구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너희들이 이해해라. 여기서 끝. 끝이죠. 네. 예, 그래서 돌파구가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더구나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문제는 이제 외교 한일 간의 외교 문제면 일본 내로 가면 일본 내 국내 정치 문제로 이제 또 이게 또 활용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또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극렬한 망언을 또 쏟아냈어요.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런 것들 그랬다가 뭐 취소하기도 하고 또 아베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아베 총리가 또 대답함. 이건 이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이걸 자기들끼리의 적대적인 어떤 갈등으로 동원하는 동원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돌파구를 본다면 저는 이제 14일이 이제 어제가 14일이 되는 거죠. 네. 예, 어제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 383개 단체와 335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행동이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큰 범국민적 단체가 꾸려진 거죠. 네. 예, 이제 저는 이게 하나의 돌파구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단체 활동이. 그래서 일단 합의 무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재협상 촉구 여론 결집, 정치권을 상대로는 협상위원회 재협상 약속을 받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유엔 기구의 긴급 호소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제사회의 어떤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내는 것.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특히 미국의 강력한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불만을 표시해야 돼요. 이럴 네. 때는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뒤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에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내서 국제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돌파구가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노동조합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동북아 정책은 정말 꽝이에요. 특히 이제 위안부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된 합의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또 두 아베 박근혜 두 리더십을 막 칭송하며 훌륭한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교란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잘된 합의인가? 근데 막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건 아니네. 사실 여론이 또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앞으로 현재 이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근데 이미 이게 구속력이 없는 합의고 국회에 무슨 비준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게 아직 그 시민단체가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 한국 정부가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주 애매한 공동 보도문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부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속담에 이게 속담인가 사자성어인가 모르겠는데 결자 해지라고 해가지고 그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최종적 불가역적 이 두 단어가 네. 아마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아베 총리가 서청원 어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특사한테 그 이제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일 의원연맹 그렇죠. 차원에서 특사한테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이번 그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 되도록도 아니죠. 일하는 걸 뭐 번복하지 않도록인가? 뭐 자우전에 네. 완전히 기정사실화한 걸로 했고 또 일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그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시 니네 대한민국 내부에서 다 조율해라. 우리는 앞으로 절대 어떤 거에도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국민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려면은 국내에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막 그러면 계속 이제 싸워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월권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국민적으로도 감정도 이게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정말 자신 있으면 국회로 갖고 와라. 합의문 일본하고 다시 작성해가지고 네. 정확히 해서 갖고 와서 국민 여론으로 하자. 그건 저는 해보자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 자신 없으면 대통령이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갖고 했으나 이것이 본인의 어떤 과오나 아니면 한계, 오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내가 한 합의는 무효다라고 차기 정부에 넘긴다든가 아니 그렇게 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뭉개면서 네. 그냥 뭐 정대협이나 수사한다고 하고 제가 볼 때 근데 정대협 수사하면 네. 아마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망해요? 새누리당. 그래요? 아, 아니 이미 이게- 수사를 시작했어요 경찰. 이거 근데 재밌어. 수사의 목적이 되게 재밌어요. 정대협이 24년 동안 수요 시위를 했는데 100명 모인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신고 인원이 많았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1000명이 왔대.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을 집시법 위반이다 이런 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집회는 몇 명 모일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요. 그럼 딱 100명만 와야 돼. 더 많이 모이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은 그 막 완전히 뭐 국민들이 얼마나 막 황당무계 이게 확산되고 하면은 오히려 피해자를 더 탄압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보듬어드려야 될 분들을 그냥 지도자가 억압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확산되면은 총선 망합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정대협 수사 확산하면 새누리 총선 진다. 네. 이런.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연설 같은 것도 해보고 네.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응이 굉장히 그 상당히 여론이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끔찍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져서 이렇게 흉터지면 그것도 아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뛰다가 다쳤지라고 그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도 전부 미성년자였어요. 이것은 반인륜 전쟁 범죄예요. 미성년 소녀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똑바로 안 하고 개인 배상은커녕 뭐 이런 식으로 10억엔 툭 던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누가 그것을 잘된 합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고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면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더 치솟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구나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분이 그럴까요? 조석주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럴 리는 없죠. 네. 이따 그래 그런 얘기. 우리 이따 그래. 진심을 담아서 왜 진실한 사람만 그래봅시다 한번 우리도 뽑아달래요. 한번 믿어봅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분이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본인이 계속 우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도 임기 나는, 내내 우기다 끝날 네, 거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자. 니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무서워. 예. 무서워. 저는 이런 좀 있으면 이런 얘기가 사실 어제도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고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전 정권들이 모두 다 수수방관하던 걸 나는 그래도 내 손에 내 손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장윤성 기자 바빠요. 여러 무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제 제가 전직 그 장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년 동안 이런 합의하려면 왜 못했겠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합의다. 아니 그런 합의 할 거면 한일 관계를 우리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4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따로 풀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문화적인 교류, 경제 협력 이런 거 한일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분지어서 그것은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 의지를 가질 때 피해자들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기다려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전부 하나로 엮어가지고 내가 다 했다? 그런 합의 누구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외교가에서도 그런 이번 합의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윤성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로 그런 걸 했겠죠. 물론 미국의 압력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겠지만 본인은 선의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도자가 본인이 선의로 한 거라 하더라도 네. 그게 실제로 그 정책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쯤에서 물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주 솔직한 지도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네. 색다른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신선해. 그러니까 요거 신선해.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리더십. 그거 우리 되게 못 보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 선배가 잘못한 게 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었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얄미워. 지가 잘못하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있나? 아니요, 많아요. 많죠? 공감 좀 해줘. 진짜 너무한다. 외로워. 그런 분이 많죠. 아니 네. 저는 갑자기 저는 그런 선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반성의 모드가 들어와서. 역시 조성주 소장은 정말 착해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참아 못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났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밖에 기자들의 눈초리가. 우리 후배들이 지금 내 욕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총선 앞두고 시민사회는 이 위안부 합의 무효화 운동으로 또 이렇게 한판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대협 수사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네.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을
아유, 어떻게 보고 이런 수사를 하나. 그동안 한 번 사실 수요 시위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할머님들 그렇죠. 억울한 사연들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게 24년이 이어지도록 한 번도 못 가본 분들도 많아서 요새는 그 소녀상 앞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그런 정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경찰이 조사한다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일제시대 형사들, 순사들이냐? 이런 비판들도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이건 뭡니까? 경찰이 집회 열 때 무력 집회를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저주파 음향기를 도입한다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예, 무슨 봤습니다. 소리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경찰이 이제 작년이 된 거죠. 15년에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 영역을 준 게 있어요. 네. 이제 경찰 미래비전 2045. 그러니까 2045년은 로보캅 같은 게 나오는 시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로보캅? 경찰 미래비전 2045는 보고서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20Hz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거를 저주파 음향기 이런 이 20Hz 이하죠. 이거를 집회 대응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거죠. 아, 그럼 집회 때 우리 나가면 전자파 맞는 거야? 예, 이게 20Hz 밑에 이게 네. 저주파 이게 네. 음향기라면 이게 그 부웅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이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20Hz에서 아마 한 2만 Hz 정도까지일 거예요. 근데 2만 Hz를 넘으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라고 해요. 뭐 돌고래들 초음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네. 인터넷에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25Hz 정도 되면 이게 경찰이 얘기한 저주파 영역 가면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제 초저주파 음이라고 해요. 20Hz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초저주파 음 검색하시면 이제 초저주파 음 공해라고 뜹니다. 이게 환경 공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해예요, 공해. 저주파라는 것이 그 경찰이 얘기한 이 정도로 가면 새로운 공해로 지금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집회 대응으로.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인 건데 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민감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과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거나 자살로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자살이요? 예, 예. 왜냐면 이게 그 주파수라는 게 생각보다 민감한 네. 거예요. 이제 옆에 공대 네. 출신 김종철 공대? 예, 아, 공대 이제 출신 나중에 얘기 좀 설명하시겠는데요. 해주세요. 예. 나 경제학과인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회 때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네. 경찰이. 그러면 집회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광장 서울광장이잖아요. 그럼 그 옆에 주변에 인근에 산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다른 질병 때문에 민감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또는 집회라고 뭐 산모나 아이나 병자 그 병에 있는 사람이 네. 질병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국가에서. 예. 근데 그게 초저주파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걸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김종철 부대표 너무 화나가지고 팔이 푹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강권 침해라는 걸 넘어서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인권 침해. 예, 넘어가는 너무나 많은 걸 넘어가는 거고 재밌는 거는 그 각자 동물들이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네? 자기가 동물?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어. 돌고래는 그 예, 초음파를 들을 수 초음파를 있고 듣고. 뭐 이런 거죠. 예, 우리는 예. 인간은 25에서 한 2만 헤르츠인데 그럼 이제 경찰이 얘기하는 이 초저주파 20헤르츠 정도가 뭐냐? 이걸로 이 20헤르츠로 소리로 소통하는 동물이 있어요. 기린이에요, 기린. 아, 기린. 네, 기린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은 기린이 아니고 정부도 기린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걸로 소통하려고 해요?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자고요. 아, 우리- 동물의 언어로 하려고 하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부 기린 되는 거야. 네, 지금 기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언어로 소통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로 좀 합시다. 어떤 분이 이런 의견 주세요. 우리가 돌고래냐? 야, 기린. 네. 대한민국 국민 기린 됐어요. 네. 누구 때문에? 경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야, 네.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국민 기린 만들기 운동. 네. 정말 특이합니다. 전 세계가 기린 말고 딴 동물은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거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일단 찾아본 게 초저주파 이거는 네. 이제 기린이 있다고. 해요, 기린. 앞으로 그 서울대공원에 가면 기린과 대화하고 싶어요. 야, 진짜 이게 정말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이건 뭐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라는 게 인식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슨 박멸해야 될 존재들처럼 무슨 F킬러 뿌리는 겁니까? 초저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식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회라는 것을 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당연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저항권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소통,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그거는 박멸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거죠. 네, 좀 국민을 심각한 박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하셨습니다. 그 김종철 부대표는 그 기린 얘기 나오니까 너무 그 착잡한 심정이 됐어요. 아 드디어 내가 기린 되는구나. 아, 나 기린 좋아하는데. 예. 아니 지금 그 어떠세요? 이렇게 그 경찰이 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는 게 이제 물대포에 대한 비판이 많고 그리고 지금 백남기 어르신이 여태 사경을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분의 따님이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주파 음향기를 도입한다는 경찰.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전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경찰이 어떻게 그 상황을 꼬이게 하는가를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기자회견하고 경찰은 기자회견하고 집회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집회는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와서 이제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 집회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냥 집회로 규정을 하고 막 해산 명령 내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48시간 이 규정 때문에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일단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48시간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맞추려면은 기자회견 겸 집회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중요한 사안이 터져서 사람이 모여서 발언을 하기 시작해도 경찰은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집회를 규정하고 네. 검거하겠다 하고 그다음부터 그 상황에서 이제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물리력이 동원되는 네. 상황이 펼쳐지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연행되고 벌금 맞고 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의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집회 시위 같은 데 가보면은 그거 이제 도를 넘어가는데 이거 크게 보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나오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이 저주파 치료기는 들어봤는데 이 저주파 음향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주파 치료기. 여기 그 뒷부분에 가보면은 어제 발표한 거에 보면은 군대가 개발한 것 중에서 이게 살상 효과가 좀 적으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로 탄소 섬유탄하고 중성자탄하고 성광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있고 네. 그것에 낮은 버전으로 저주파 음향기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개발한 것을 네.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회 참여자들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대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적을 상대하는 그 차원에서 개발된 것을 그 시위대 다른 의견, 그러니까 현 정부든 어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국민, 어쨌든 국민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거는 이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그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민주주의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도 다 모두 협력해서 통합적 리더십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국적을 박탈시켜버리겠다. 근데 지금 그 의미가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쓴 거구나라는 게 이제 막 와닿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면 이민을 보내버려. 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탄이요?
네? 탄소섬유탄, 탄소섬유탄. 중성자탄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중성자탄. 좀 네?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아니, 그렇게 나 중성자탄 무슨 성광탄 이렇게 네. 나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수소 폭탄 때문에도 지금 예? 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 자국민들한테 왜 무슨 온갖 그런 무기들을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게 겁니까? 중성자탄이 건물에는 피해 안 주고서 그렇죠, 사람한테 그거잖아요. 저만 피해 주는 그거 아니야? 네, 내가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네요. 박멸. 예? 건물은 놔두고 그렇죠. 바퀴벌레만 잡잖아. 네. 예? 그런 거 같은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건데 기린 광수 런닝맨. 저주파 치료 받으러 집회 시위 현장으로 가야겠네. 뭐 이제 아 진짜 허탈하다. 뭐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 저희가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주소를 정말 해학과 풍자로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민주정부 때 생각하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현실로 막 벌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이 국면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국민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이 있고 또 새롭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요. 없으십니까? 있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진짜 패배는요. 네. 선거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할 때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는 생명끈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찍고 싶은 사람들은 새누리당 찍어라. 그리고 정의당 찍고 싶은 사람은 정의당 찍어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찍고 싶은 사람은 다 찍어라. 다만 투표는 꼭 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 사람들이 야권이 그야말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되겠나 싶어서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 총선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돌파할 수 있죠. 네, 못해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진보 정치 열악한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 것 같다는 열악하지 생각이. 않아요, 저희. 아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안 네, 열악해요? 네, 그럼요. 굉장히 당원도 많이 늘고 당당해지고. 네. 당비 납부율도 올라가고. 그렇군요. 네. 당원 얼마나 늘었어요? 저희 한 2달 새에 한 7천, 8천. 예. 그렇군요. 공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데가 없네요. 예, 조만간 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총선 때문에 다들 바쁘시고 그럴 텐데요. 여하튼 힘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꿔보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